우리 아이가 밥을 조금 덜 먹거나 평소보다 잘 안 뛰는 것 같아도 괜찮겠지 싶었던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파도 티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병의 초기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본능적으로 약점을 숨겨요. 이건 습성이고 본능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일단 잡아먹힐 수 있죠. 갑자기 다리를 절면 얼마나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또는 경쟁자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본인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일단 참는 거예요. 그리고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챘으면 사실 이미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은 사람의 8배 정도의 통증을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증을 표현할 때가 됐다는 거는 진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람으로 말을 하자면 죽을 만큼 아프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의존하는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표현을 하는데, 근데 막상 진짜 아팠을 때는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는 아무래도 보호자들한테 많이 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엄살도 부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양이는 확실하게 조금 더 많이 숨겨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되게 괜찮은 척 뭐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그루밍을 하거나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끙끙 앓거나 아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잘 캐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호자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약간 미묘한 행동 변화예요. 그러니까 밥을 덜 먹는다거나 뭐 좋아했던 뭐 간식이나 장난감 이런 것에 흥미를 잃는다거나 뭐 뛰어놀거나 이런 부분들, 보호자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거나 하는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여러 행동들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죠. 뭐 한 예로 저희가 예전에 진료받던 코커스파니엘 친구가 있는데 밥을 좀 남겼대요. 많이 남긴 것도 아니라 한 10%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 밥을 남길 애가 아닌데. 그리고 병원에 왔는데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 비장에 있던 종양이 터졌어요. 좀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불안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보이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떤 신호라든가 특성 증상들이 보이면 뭐 괜찮겠지 하지 말고 넘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구토나 설사를 하루 한 번 했다, 괜찮겠지, 다음날 밥 잘 먹고 구토 설사 없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맞긴 한데 이게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꼭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식욕 저하가 있고 식욕 절폐가 있거든요. 저하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까지 안 먹는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욕 변화가 좀 지속되면 꼭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가쁘게 쉬거나 입을 벌리는 개그호흡을 하는 경우, 이거는 대부분 응급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던 아이들 중에 한 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호흡이 좀 빨라졌어요. 입을 벌리고 개그호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다음날 진료 예약이었어요. 고양이 아이였는데 다음날 진료 예약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시간도 늦었고 다음날 병원 가서 진료 봐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날 밤에 폐부종으로 사망했어요. 5살 고양이 환자가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숨는 시간도 늘고 낚시로 놀아주려고 해도 좀 시큰둥하고 밥을 조금 덜 먹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지켜보셨다가 이제 밥을 완전히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벌써 많이 신장 손상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바로 치료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빨리 발견됐다라면은 다 나았을 수도 있고 예후가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엄청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서 감춰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 생기거나 좀 쎄한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소변을 싸는 것 같은데 막상 양이 적은 경우, 걸을 때 다리를 불편해하거나 살짝 잘 못 딛는 경우, 힘을 잘 못 싣는 경우도 뭔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아이들의 변화를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한
패턴들이 있을 거거든요. 식욕이나 음수량, 배변, 배뇨, 호흡수나 체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건데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긴다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거나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수는 분당 15회에서 30회가 정상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30회, 40회, 50회 올라갔다가 다시 15회로 떨어지면 이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호흡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아이들한테는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체중이에요. 집에서도 체중 체크를 하세요. 체중계가 사람 체중계라면 아이를 안고 재면 그 차이를 빼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아이들의 체중일 수 있고요. 그렇게 체중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체중이 한 달 기준으로 5에서 10% 이상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상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호흡수입니다. 호흡수는 사실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호흡수를 이렇게 보면 대략 몇 회 정도 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랑 배변 패턴인데요. 밥을 얼마나 먹었고 변이나 배뇨를 얼마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식욕이 줄었거나 대소변을 안 싸거나 많이 싸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겠죠. 성묘와 성견은 1년에 한 번, 6, 8살이 넘은 아이들은 6개월에 한 번마다 건강검진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는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께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 습관이나 루틴들을 잘 기록하셔서 그것들이 변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